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경기도 웰님이 디파이 관련된 분석 내용이 좀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 16일 기준적으로 비트파이넥스에서 태도 유동성 반환이 나오면서 나왔던 물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USDC 타이밍상 비트 2차 하락에 기여한 타이밍이 좀 있었다. 그리고 USDC 수급에 돌아온 흔적이 좀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유동성 확대 정책이 크립토 일부 적용이 돼서 혜택을 보는 경우, 그리고 크고 작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생태계에 구축하는 초대형 투자금이 들어오는 경우, 그리고 격리되어 있는 시장을 다른 시장과 연결시켜서 투자 환경을 개선시키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영번은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좀 힘들 것 같고, 일본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의 수급 개선과 외부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며 코인은 장기간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근데 단 여기서 저는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ETF에 있는 물량 적인 추이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쪽은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하는 만큼 알트코인도 그에 비례하면서 움직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추세를 겹쳐보면 아래와 같다라고 하는데요. 투자금 사이즈 자체가 22년도에 어마무지하게 많이 늘어났었죠. 그리고 크립토 집행되는 투자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줄어들었을까요? 당연히 요 22년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루나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후속타로 무엇이 있었죠? FTX 사태도 연달아 터져 줌으로써 상반기에 루나, 하반기에 FTX, 이렇게 하면서 2연타를 연속적으로 쳐맞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신뢰도도 많이 깎였고, 거래소에 따른 신뢰도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집행 횟수를 좀 조명을 해본다고 하면요. 자, 피크일 때 집행되는 횟수는 21, 22 시즌일 때 비트가 1억을 넘겼을 때와 월별 합산은 비슷하겠지만, 그 외에 금액과 횟수를 모두 줄은 것은 팩트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투자 비율도 좀 많이 부족했던 이유는 이 FTX 파산 이후부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의 이 작성자 의견을 조금 더 추가를 해본다고 하면요,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는데, 개발자와 연구 메인넷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큰 자금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그러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솔라나 부분에서도 한 6솔 이상에서 뭐 10솔까지는 아니겠지만, 코인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코인적 기반에 있는 시스템을 갖다 쓸 것인지에 따라서도 또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요즘은 많이 좋아진 환경 때문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더 좋은 환경으로 코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요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서는 플랫폼 프로젝트처럼 앱 생태계 구축 핑계로 투자금을 요리조리 많이 뜯어가는 형태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개발자들이 돈 냄새를 너무 많이 추구를 하다 보면, 이제 본질에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 시스템에 좀 많이 어찌 보면 거리감을 좀 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알트 펌핑과 마켓 메이킹에 사용되는 테더를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해서 민팅하고 그걸로 떼돈을 벌었다라고 친다라고 하더라도, 테더 소각을 해서 달러로 안전하게 환전할 수 있는 기존 공식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초코포인트 정책적 이슈도 한몫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규제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도 규제가 좀 더 확립이 나오다 보니까, 그 확립으로 인해서 좀 더 규제가 완화되면서 확립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강도가 세게 되면서 갈 것이냐에 따라서도 테더에 들어올 수 있으면 자금적 여력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 부분의 성장 동력도 테더가 저 정도에서 성장을 멈춘다라는 건 테더를 보다 그 이상을 성장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도 또 성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으로 또 이 RWA 디파이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자, 인터넷으로 보던 개량전 신물들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주자인 온더파이넥스 역시 기간급 인프라 외부 자금을 들여와서 프로덕트를 구축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도 좀 많이 가지고 갔는데, 인증된 투자자, 전문 투자자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하고 24시간 타임록 계약이 걸려져 있어서 약간 초기 시장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유튜를 열어놓았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좀 많이 발행이 되고 덱스 부분도 좀 열어두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채권 시장에 있는 그쪽만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디파이의 경우에는 금융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요. 이제 부동산 폭등 이후 담보대출 부실, 기업대출 부실, 신흥국 투자 붐 이후 유동성, 달러 유동성 부족 등등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디파이도 거의 비슷한 부분을 좀 보여준다라고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파이 테마 시장은 우상향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동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장에 떡상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지하실을 뚫고 만드는 개 박살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버블이 많이 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파산 후 대부분 부실 처리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담보대출이 깨지고 셀시우스까지 박살이 나면서 여기에 또 알라메다가 갖고 있는 대출 규모도 있다 보니까 아주 아작이 났었죠. 그것도 22년도 때. 그래서 청산도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디파이의 큰 손들이 파산, 엑시트하고 디파이 바닥에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와중에 비트 최저가에 돈을 끌어당겨 온 것은 탈중앙화 금융이 아니고 테더사에서 대출이 좀 눈에 띄게 보였다고 합니다. 예, 테더가 이제 가지고 가는 비트코인 부분도 좀 있고 하니까 이 결과론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성장 부분도 계속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년도에 디파이는 크게 뭔가가 터져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핵심은 뭔가 터져 나왔던 게 없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버블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비트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려올 때마다 대출 규모와 담보대출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약간은 우려가 될 수 있을 수도, 나중에는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비트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대출만 좀 늘어났던 것 뿐이지 나머지 알트코인에 따른 대출적 규모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시장적인 추이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비트코인 말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성장하려고 하면 여전히 디파이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된다. 디파이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금이 얼마만큼 더 많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 요거 저도 정책적인 부분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먼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이 컨소시엄을 어떻게 맺느냐가 아마 25년도 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내용 쭉 또 보면서도 저도 많은 걸 또 배우기도 했었고, 여전히 또 이 안에서도 문제점이 좀 많이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도 이제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을 보게 되면 항상 투자금 핑땅에서 페이백 받는 목적성이 좀 많이 짙어졌던
그런 개발 프로젝트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걸 지적을 또 해주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개발자 분들에 따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도 순수한 의도로 개발만 집중을 하면 저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1, 2년 동안은 우리도 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짬을 차면 7년차 되면 이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네 아니네 정도는 바보가 아니고서야는 누구나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목돈이 이미 마이너스가 많이 나져 있는데 이거 그러면 어쩔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알트코인 기반에서도 이 비트코인 대비보다 이 비율적인 추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미친듯이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이 테더의 성장의 도미넌스 추이가 높아질수록 결국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머무는 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MF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잠깐 좀 위험하니까 여기에서 좀 돈을 예치를 해놨다가 다시 투자에 있는 붐이 올 때 여기서 돈을 빼서 다른 쪽으로 좀 가야지. 물론 그게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비트코인 쪽으로만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내년이 흘러갔었을 때 제가 디파이를 저번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위험적인 요소가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위험도를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크립토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지금의 리워드 비중이 이제 3%, 많게는 뭐 7%대까지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통상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정도 선이 뭐 대충 한 평균 추이가 한 4% 후반 정도 정도로 거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주만큼이 되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채권 시장에 주는 보상적 범위가 더 내려가 주어야 이쪽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2025년도 때가 디파이 농사가 어느 정도는 회복이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는 놈만 간다라는 이야기도 그런 측면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